영화 오펜하이머는 2차 대전 기간 미국이 일본에 사용한 원자 폭탄의 개발 과정을 그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 폭탄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쟁 의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이 자살 공격, 옥쇄 등을 유감없이 드러낸 전쟁의 잔악성은 바로 이 전쟁 의지에서 유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전쟁 의지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일본의 전쟁 의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은 한국, 중국에 이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국력에서 이들 국가와 전쟁을 치를 만큼 강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총지휘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개전을 앞두고 우리는 처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맹렬하게 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미국과의 국력 차를 분명히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지도부는 이런 국력의 차이를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에게는 전투력 극대화를 명분으로 근성 또는 잔악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일본군의 잔악성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반인과 포로의 목 자르기, 난징 30만 명 대학살, 관동 대학살, 7.3.1 부대의 인간 생체 실험 등 일부 내용만 열거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전황이 불리할수록 전쟁 의지는 식지 않으며 잔악성은 기승을 부리게 됩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은 진주만 기습에서 기세를 올렸지만 불과 6개월 뒤인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군은 항공모함 4척, 항공기 300여 대, 병력 3,500명을 상실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주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로 갈수록 일본은 무기, 병력, 군수 지원 등 전쟁 수행 능력에서 미국에 완전히 뒤져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본토로 육박해오는 미군들에게 주변 섬들의 상륙 작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섬에 갇힌 일본군들은 절대 쉽사리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들은 옥쇄 전술로 불리는 가미카제 공격, 동굴 전투, 참호 전투, 야간 공격, 유격 전투 등으로 오히려 미군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지막에는 집단 투신 자살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전쟁 의지는 전쟁 막바지에 미군에 어느 정도 피해를 안겨주었는지요? 당시의 소모전으로 미군 사상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4만 9천여 명, 이오지마 전투에서 2만 6천여 명, 마리아나 제도 전투에서 3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군이 비록 승리를 거두었으나 매번 전투에서 한두 개 사단 병력의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미 본토 공격을 앞두고서 미군 수뇌부는 이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이 전쟁 의지가 중요한 변수였겠네요. 미국은 원자 폭탄 개발 이전에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는 미국의 노력은 일본 본토 공습입니다. 진주만 기습 공격을 당한 지 5개월 만인 1942년 4월 18일 미군은 일본 본토에 폭격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군이 서태평양을 장악하고 있어서 항속거리가 긴 B-25 폭격기 16대를 발진시킨 항공모함 호넷은 곧바로 되돌아갔습니다. 제임스 헤럴드 둘리틀 중령이 이끌던 특공대는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 폭격을 가하고 격추되거나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고 일부만 중국에 불시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영웅담을 그린 영화는 도쿄 상공에서 30초 30 seconds over 토키오입니다. 둘리틀 특공대의 공습은 진주만 기습에 대한 보복작전이며 일본 일반인들에게도 전쟁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공습으로 우길승천하던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군은 이후 전세가 유리해지면서 일본의 전쟁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세로 나섰지요. 미군은 일본 본토까지 장거리 폭격기가 날아갈 수 있는 괌, 사이판을 확보하자 일본 도시를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실시합니다. 특히 1945년 3월 10일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은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이전 공습 방식과 달리 고도 2000m의 초저고도에서 야간에 막대한 양의 소위탄 투하는 도쿄 시내를 그야말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지상의 아비규환으로 미 폭격기 조종사들이 손목시계를 볼 수 있을 정도였으며 시체 타는 냄새가 폭격기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단일 공습에서 일본인 사망자는 1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전쟁 의지를 세웠습니다. 사실 전쟁 말기에 일본이 전세를 역전시킬 역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신과 상대방의 수많은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원자폭탄 사용까지 이르게 된 것이군요. 이 영화에서도 원자폭탄이 사용되면 전쟁이 끝나고 참전한 젊은이들이 귀향할 수 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오키나와 전투가 끝나고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앞둔 워싱턴은 예상되는 인명피해만으로도 한숨을 쉽니다. 미국이 일본 본토를 상륙할 경우 25만에서 100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추산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피해도 막대합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일본인 전사자와 미국인 전사자의 비율이 22대 1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원자폭탄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미 핵무기는 원래 일본에 사용하려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독일을 의식한 것이라는 설명이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원자폭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G7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입니다. 이곳에서 일본은 평화를 강조했으며 자신들이 세계 유일한 원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원폭 피해자 이전의 전쟁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를 말하려면 일본의 침략을 받아 끝없는 고통을 겪은 주변국들에 대해 일본은 진정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일본 전쟁 지도부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주변국의 항의에도 야스쿠니 신사의 이들을 모시고 복무를 바치고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